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뭐가? 그 목걸이요.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 혜자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말라갑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30년 전 실종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장 골목 가장자리 비닐 천막 하나에 몸을 웅크린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한겨울은 아니지만 바람이 매서운 날 손끝이 시려울 텐데도 아이는 맨손으로 수세미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외칩니다. 1,000원이에요.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수세미 하나만 사주세요. 종이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수세미들은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르고 곱게 만든 것들보다는 조금씩 뒤틀리고 엉성한 게 더 많지만 그 속엔 시간과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조용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수세미 한 장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지만 아이는 짜증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엔 작은 반찬통에 담긴 주먹밥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 겨우 만든 것입니다. 참기름 향도 반찬도 없지만 윤재에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입니다. 오늘은 꼭 다 팔아야지 엄마 약 사야 하니까. 그 순간 저 멀리에서 구급차 소리가 잠시 울리다 멈춥니다. 사람들이 시장 입구 쪽으로 몰려가는 사이 윤재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괜찮지? 어지럽진 않고? 나 곧 끝나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응, 괜찮아. 윤재야, 천천히 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그 말 끝에 들린 숨소리는 너무도 희미하고 가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거친 숨결은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윤재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닫습니다. 그리고 수세미 하나를 정성스레 손에 쥐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앞에서 몸을 낮춰봅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잘 닦여요. 엄마가 밤새 만든 거예요. 사보시겠어요?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고 누군가는 짧게 눈길을 주다가 외면합니다. 그러다 어떤 아주머니가 수세미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를 내밉니다. 어이구, 손이 참 야무지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니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밤에 많이 아프신데도 만들어요. 그래, 아이고, 애가 말도 곱게 하네. 이거 2개 줄래? 하나는 이웃집 할머니 드리게. 윤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필름 속 어느 장면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 어딘가를 툭 건드리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재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1,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꼭 쥡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수첩을 꺼내 오늘 판매량을 적습니다. 오늘은 6개 팔았으니까 약값까지는 안 되지만 우유는 살 수 있겠다. 그가 들어선 곳은 반지하 방. 문을 열자 곰팡이 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툭 밀려옵니다. 침대에 누운 미정이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봅니다. 윤재야, 오늘도 팔았니? 응. 6개나 팔았어. 아주머니가 2개나 사주셨어. 그래, 잘했어. 우리 윤재 최고야. 그 말에 윤재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맑은 유리창처럼 조금 흔들립니다. 아이의 손끝은 그날 만든 수세미를 또 만지작거리며 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또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초입엔 낯선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유광 도장이 선명한 그 차에서 내린 이는 나혜자 회장이었습니다. 긴 베이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시장의 좁은 길을 불편한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이힐 굽은 오래된 보도블럭 사이로 자꾸 삐끗대었고 손에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땅을 사라고? 박 기사, 여긴 가난한 냄새가 너무 진해. 근처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재개발 구역과 붙어 있어 분할 투자에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재개발이 되기나 할까? 냄새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냄새. 혜자는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드문드문 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런 냄새였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마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 골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끄러미 혜자를 바라보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재입니다. 오늘도 작은 종이 상자 위에 수세미를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레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본 아주머니 같다 차도 멋있고 회장님 같은 느낌. 윤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얇은 점퍼 하나를 껴입은 채였습니다. 작은 두 손은 여전히 빨갛게 얼어 있었고 가끔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수세미를 다듬었습니다. 혜자의 눈길이 우연히 그에게로 향합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뭔가 익숙한 낯빛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저 아이 저 눈빛은 왜 저렇게 익숙하지? 회장님, 저쪽 상가 뒤편이 목적지입니다. 잠깐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수세미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사보실래요? 1,000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드셨어요. 진짜 잘 닦여요. 혜자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 매달린 낡은 끈 팔찌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팔찌 말고도 아이가 들고 있는 수세미 하나에 달린 자수실의 색깔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너 이 수세미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엄마가 만들었다고? 네. 밤새 만든 거예요. 손이 많이 아파하시는데도 계속 만들어요. 혜자는 말없이 지갑을 열어 1,000원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수세미 하나를 손에 줍니다. 딱딱하고 거칠게 느껴질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실 사이사이에 엉성하게 남아 정성스럽게 들어간 바느질, 묶은 매듭 하나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그녀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윤재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녀의 목을 바라보며 갑자기 환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뭐가? 그 목걸이요.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저거요. 동그란 펜던트에 나뭇잎 문양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 혜자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말라갑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30년 전 실종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원형 펜던트, 뒤에는 작은 글씨로 각인된 이름. 혜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갑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년의 해맑은 눈빛과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그녀의 30년을 뒤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줄기가 시장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억새처럼 흔들리는 수세미 더미 위로 그 말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어쩐지 너무도 깊고 길게 혜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말해줄 수 있니? 엄마가 늘 목에 걸고 자요.
엄청 소중하대요. 누가 준 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양이 똑같아요. 뒷면에 뭐 적혀 있어요. 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혜자의 손이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쥡니다. 그녀의 것이 맞습니다. 그날 아이가 8살이 되던 날, 이모네 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좋아하던 그 아침, 급하게 배웅하며 목에 걸어준 단 하나뿐인 펜던트. 이거 꼭 가지고 있어. 엄마가 준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작은 어깨에 메고 간 토끼 가방과 함께 그 목걸이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혜자는 매년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아이를 찾기 위한 흔적. 자신의 가슴에 남겨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설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말투, 저 눈빛. 윤재는 말없이 수세미 하나를 비닐에 담아 혜자의 손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만 가득합니다. 혜자는 깊은 숨을 들이켭니다. 그 순간 시장 건너편에서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윤재야, 감기 걸린다 했잖아. 얼른 들어와.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감기 몸살에 엉긴 듯한 쉰 톤. 그러나 혜자의 귀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한 울림으로 박혔습니다. 엄마다. 안녕히 가세요. 윤재는 두 손을 번쩍 흔들고 작고 빨간 점퍼를 입은 소녀는 골목 사이로 뛰어듭니다. 혜자는 그 모습을 무심히 따라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작은 점포 앞 난방 텐트 안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기침을 하며 마스크를 내린 얼굴. 그녀는 마른 손으로 수세미를 엮고 있습니다. 허리엔 핫팩을 덧댄 파스가 붙어 있고 손등엔 바늘 자국과 오래된 흉터가 드러납니다. 머리칼은 가늘고 힘없으며 턱 밑엔 연한 멍 자국 같은 그늘이 있습니다. 혜자의 발이 멈춥니다. 그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 사라졌던 그날 한참을 울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건넵니다. 저 여자 이름 좀 알아봐. 아이 아버지는 누구고 주민번호 확인해. 특히 목걸이 누가 준 건지도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혜자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정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혜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찰나의 순간 마치 오래된 거울을 마주한 듯한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곧 시선을 떨굽니다. 하지만 혜자의 손끝은 모르는 사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목걸이, 그날의 목소리, 그날 사라졌던 기억의 끝자락이 어렴풋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문 너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 더 가까운 붉은색이 벽을 타고 흐르고 그 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품은 원형 펜던트. 그 안쪽엔 작은 글씨로 각인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에 걸었던 체인을 떼어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여기저기 녹이 슬고 잘리지 않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딸아이를 이모네 집에 혼자 보냈던 그날, 출근길에 바빴던 남편의 차가운 말투,
어린아이가 혼자 버스 타고도 잘 갈 수 있다며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다던 주변 사람들의 말. 그때 자신은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보냈을까? 하루만, 단 하루만 같이 갔더라면 아이의 실종 후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유괴 전단지부터 방송 출연, 실종아동 수색재단 설립까지 돈도 사람도 인맥도 총동원했지만 단 하나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딸의 방은 그대로였고 침대 위 작은 인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세수 후 머리를 닦던 아이에게 조심스레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8살. 유치도 다 빠지지 않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도 여전히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던 나이. 그런 아이에게 혜자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너무 이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만난 소년의 말.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 한마디가 30년간 단단히 덮어두었던 뚜껑을 열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목걸이를 듭니다. 그리고 손거울을 들어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단단하고 세상에 길들여진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여자가 내 딸일 수도 있다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겨울바람이 방 안을 스칩니다. 흐트러진 서류들이 날리고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 안엔 아이의 8살 생일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웃고 있던 작고 맑은 눈망울. 혜자는 그 사진을 들고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턱선, 콧날, 눈매를 따라 문지릅니다.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본 여자, 미정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집니다. 정확하지 않아 아니야. 착각일 수 있어. 하지만 저 목소리, 저 눈빛, 저 수세미의 실밥 하나까지도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혜자는 놀란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 엄마 미정 씨라고 합니다. 40대 초반, 고아원 출신, 보호자 없음. 심장 기능 저하로 최근 진료 자주 받고 있고 정확한 신분은 아직 조회 중입니다. 고아원? 네. 8살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미정이지만 입소 당시 이름을 기억 못했다고. 주민센터 임시부여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에 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온몸에 소름이 올라옵니다. 공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가슴속에 가능성이라는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해. 어떻게든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겠어. 혜자는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또렷하게 입 밖으로 꺼냅니다. 사라졌던 딸의 이름.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단 한 번도 그녀 입 밖에 나온 적 없던 이름. 서하늘. 그 이름이 허공에 퍼져나가는 순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천천히 커튼을 스치며 그 위를 떠돌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혜자는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듯이 그 다음날 새벽 혜자는 회장실이 아닌 본체 서재에서 박 기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늘 정장을 갖춰 입은 박 기사는 오래된 나무 문을 조용히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미정 씨 관련 기록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은 얇은 서류철. 그 위엔 병원 진료 기록, 복사본, 입양 기록, 주민등록 정보, 그리고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몇 장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이름은 미정. 40대 초반.
고아원 출신이라고? 네. 8살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울고 있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름은 기억나지만 생일은 모른다고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8살. 딱 서하늘이 실종된 나이야. 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심스레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고아원 입소 당시의 사진 한 장이 흑백으로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작고 말랐으며 어딘가 눈이 빈 듯했습니다. 두 손은 다소곳이 모아져 있었지만 무릎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입은 티셔츠는 팔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속눈썹 그리고 턱선. 어린 시절의 서하늘과 닮은 구석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이 사진 확대해서 원본처럼 복원할 수 있어? 전문 복원팀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 순간 혜자는 무언가 떠오른 듯 시선을 들어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말이야. 혹시 내가 30년 전 제작했던 모델 보관된 거 있어? 금속공예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1세트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걸이. 아이 이름을 새긴 건 단 한 명에게만 줬어. 그 글귀도 주문 제작이라 일반 유통은 없었지.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잠들지 않은 마음이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멈추지 못한 지난 시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자는 조용히 시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채 옷차림은 최대한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자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파 한 단을 꺾어놓고 흥정하는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구석 작은 골목에 쪼그리고 앉은 소년 하나. 윤재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수세미를 펼쳐놓고 어제와 똑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세미 1,000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 오래 써도 잘 닦여요. 그 순간 혜자는 무언가 생각난 듯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그리고 수세미 하나를 집어들며 말합니다.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고 했지? 혹시 너희 엄마 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계셔? 네, 맨날 하고 주무세요. 그거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글씨도 희미해서 저도 잘 못 읽어요. 혹시 집에 가서 그거 잠깐만 보여줄 수 있을까? 엄마가 좀 아파서요. 누굴 집에 데려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윤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혜자에게 건넵니다. 여기 집 주소예요. 엄마 허락받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근데 할머니, 혹시 왜 그 목걸이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줬던 거랑 똑같아서. 그래서 좀 놀랐어. 아, 진짜요? 그럼 우리 엄마랑 인연이 있으셨던 걸지도 몰라요. 윤재는 해맑게 웃었지만 혜자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시간, 그 목걸이에 얽힌 30년이 갑작스레 그러나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회장실에 앉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문 제작했던 목걸이의 문양 파일을 꺼내 정밀 비교를 시도합니다. 펜던트의 각인 위치, 글자체, 도금 테두리 하나하나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제작사 고유 각인 번호, 그녀가 주문했던 공방에서만 찍는 아주 작고 희미한 은색 숫자 문양이 윤재가 건넸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멍해졌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접어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서하늘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날, 그녀가 처음 엄마란 말을 들었던 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졌던 날. 모든 기록 위에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정, 당신이 정말 그 아이일까? 그날 오후 혜자는 오래된 병원 하나 앞에 차를 멈췄습니다. 이 병원은 혜자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병원 중 하나로 지역 환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혜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병원장과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윤재 어머니라는 분, 박미정 씨라고 했지요. 그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환자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그분은 분명 보호자가 없는 분이라 도움 요청은 많이 하셨지만 기록은 외부 열람이 그분이 우리 병원 후원 환자라면 그리고 그 환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병원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봉투에는 박미정 마이너스 신장질환 관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방 내역, 혈액 수치, 간이식 대기자 등록 기록들. 그 속엔 윤재가 자신도 모르게 감추고 있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 인적사항 옆에 조그마한 각주 하나가 혜자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저 항목은 그녀가 초기 내원 당시 응급실 간호사에게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이름도 정확하진 않다. 그냥 미정이란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혜자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 기록을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춘 곳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혹은 보호소 입소 아동으로 추정, 초등 입학 이전 이름 불명, 생년월일 임의 등록. 서하늘, 내 딸 8살에 실종됐고 기억도 이름도 없이 보호소로 들어간 거라면 그게 바로 박미정이라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서류의 글자가 어지럽게 일렁였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미정 씨, 그분 오늘 내원하셨다가 잠시 실신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맞대보지 못한 어쩌면 내 딸일지도 모르는 여자가 지금 병원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더 무겁고 더 가까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병상 위 미정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입술, 그 위에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자 상태는 악화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응급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이식?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녀는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 가까이서 보는 미정의 얼굴, 그 피부의 결, 눈가의 점 하나까지. 기억 속 어린 하늘이 자라나 이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미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서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나는. 혹시 어릴 적 이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8살 이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땐 너무 무서웠고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말로는 내가 버려졌다더군요. 그 말에 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명백한 유기 아동의 언어였고 그 말 속엔 너무 오랜 혼란과 단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목걸이 늘 갖고 다니나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래. 틀림없어. 이제 정말 틀림없어. 혜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 안엔 겁과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인만 하면 그 다음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길게 늘어졌고 벤치엔 혜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오래전 보관했던 인형 하나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포장해둔 딸 서하늘이 8살 생일에 받았던 곰 인형. 병실 문 앞. 혜자는 숨을 한번 고릅니다. 문이 살짝 열렸고 그 안에 미정이 누워 있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졌는지 미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휑한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생각보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어제도 오셨죠? 죄송한데 혹시 무슨 일로 계속? 그냥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딸을 잃은 적이 있어요. 30해 전 8살짜리 딸을. 아, 그러셨군요.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그 표정은 무표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어린 적 기억나는 거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살던 곳이라든가 부모님 목소리라든가. 없어요. 기억나면 좋겠지만 기억 안 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릴 때 충격이 크면 기억이 통째로 지워질 수도 있다고. 혹시 이 인형 본 적 있나요? 혜자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인형을 미정의 앞에 내밉니다. 오래되어 털이 바른 갈색 곰 인형. 목엔 분홍 리본이 묶여 있고 발바닥엔 자수로 하늘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죠? 목소리에 떨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상대를 차단하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미정 씨, 혹시 당신 서하늘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만해주세요. 전 그런 이름 아니에요. 전 그냥 박미정이에요. 누가 붙여줬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이름이 저예요. 그 말에 혜자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미정의 눈동자엔 분명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당신이 제가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아니면 제가 그 아이였으면 지금 와서 뭘 하시려는 거죠?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시선을 내립니다. 그 말은 정답이면서 동시에 회피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갈수록 상대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사람은 기억할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미정은 인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이불 속으로 감추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침대에 누운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하늘이는 나중에 커서도 엄마만 기억할 거야. 나 잊어버리면 혼나.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엄마도. 다음 날 혜자는 윤재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재야, 엄마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한 적 있니? 엄마는 어릴 적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가끔 꿈에서 뭔가 불길한 거 보면
갑자기 울 때가 있어요. 버스, 길 잠들면 안 돼. 이런 말 중얼거리면서요. 혜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버스, 길 잠들면 안 돼. 그건 8살 서하늘이 마지막으로 탄 시외버스 안에서 느꼈을 공포, 그 찰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 애는 틀림없이 내 딸이야. 하지만 상대는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가족이란 단어에 상처 입었기에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혜자는 지금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시장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해는 낮은 각도로 기울고 있었고 상점마다 투명 비닐 커튼이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윤재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수세미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평소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만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오늘따라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이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마른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윤재는 보일러도 충분히 못 틀어준 방에서 엄마를 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팔면 약이라도 살 수 있어. 엄마 잠깐만 버텨줘.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에 놀란 윤재는 허겁지겁 통화를 받았습니다. 윤재야, 너네 엄마 지금 쓰러지셨어. 숨도 제대로 못 쉬셔. 지금 119 부르려는 중이야. 뭐라고요? 아이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세미를 떨어뜨린 채 아이는 다짜고짜 시장길을 달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람들이 가득한 골목 사이를 뚫고 계단을 뛰어오르듯 반지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덜컥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엔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리게 흔들리며 윤재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윤재야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쉬었다가. 엄마, 안 돼. 말하지 마요. 엄마.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너무 흔들려 몇 번을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 나갔습니다. 윤재는 구급대원 손에 꼭 붙들린 채 따라 나섰습니다. 얼굴엔 겁이, 입술엔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긴급실 입구 앞에서 윤재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둘렀었지만 아이의 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 시각 혜자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미정 씨가 위중한 상태라는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윤재가 보였습니다. 작은 담요에 파묻힌 채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떨군 모습, 그 작은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야, 할머니. 아이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자국이 선명했고 양손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엄마 진짜 아파요. 간이식 필요하대요. 근데 우린 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그 말에 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이 아이는 지금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순서를 내려놓고 그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윤재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등이 너무도 가벼웠고 가냘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선 뜨겁고 거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엄마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혜자의 얼굴이 흐트러졌습니다. 절제되고 냉철한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인간 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살릴 거야. 절대로 너희 엄마 죽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과거의 딸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이었고 지금의 윤재와 미정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건 운명이 아니라고 그저 방치해온 죄였고 놓아버렸던 손의 무게였다는 것을. 그렇게 혜자는 30년 전 사라졌던 가족을 향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정은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심장 수치는 여전히 위태롭지만 며칠간의 안정 덕에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혜자는 병실 유리창 너머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빛으로도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 서하늘이 이제 단 한 겹의 베일만 남긴 채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 혜자와 병원장, 유전자 감식팀장이 함께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비밀 서류 도장이 찍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박미정 씨와 회장님 본인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모두 3군데 기관에서 교차 검증을 받았습니다. 혜자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꼈고 숨소리조차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찢는 순간 무겁게 닫혀있던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열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제발 확실히 해줘. 이 아이가 맞는다고. 서류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자 일치율 99.998% 생물학적 직계 혈연관계 확정됨. 순간 서류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끊기는 줄 알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듯 등을 기댄 채 혜자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아, 정말 너였구나.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폭풍처럼 쏟아지던 기억들이 이제는 진실이라는 확신으로 그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꼭 와야 해. 나 혼자서도 버스 탈 수 있어. 근데 이모 집 찾는 건 좀 어려울지도 몰라. 아이의 말은 여전히 장난스럽고 명랑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혜자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일이 몰려 있었고 도련님네 경조사에 얼굴도 비춰야 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며 그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다시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저녁 혜자는 병실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오셨네요. 왜 그렇게 자꾸 절 보러 오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미안해서요.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계속 남아서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만, 어쩌면 그 사람과 너무 닮아서, 어쩌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서,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부정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반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간을 기증하겠어요. 네, 검사 다 했어요. 적합하대요. 당신한테 꼭 맞는다고 해요. 미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지금껏 쌓아온 경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저한테? 아무 연고도 없는데. 있어요. 우린 연결돼 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하더라도 난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가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건 눈물의 전조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마음이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손을 쉽게 잡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닌 자신을 마주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 놓여있던 확신이라는 말없는 장막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창밖엔 이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얇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자는 정장을 입은 채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장기기증 동의서, 간이식 관련 동의 절차서, 공증 각서까지 완벽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 단지 유전자 일치라는 과학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삶을 걸고 증명하고픈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미정은 조금씩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수척한 얼굴엔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내일 아침 간이식 수술 들어가요. 간이식은 시간이 싸워주는 병이 아니라서 더는 늦출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걸 꼭 말해야 이해하겠어요? 전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실도 그 마음도. 전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저를 찾은 사람도 없었고 기억 속에도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매일 찾았어요. 숨이 붙어 있는 날이면 매일.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엄마인 척, 가족인 척 모든 걸 당연히 하시지 마세요. 그 말에 혜자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날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일단 살아. 그 다음에 날 미워하든 다신 안 보든 그건 그땐 내 몫이야.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창밖엔 눈발이 조금 더 굵어졌고 바닥에 앉은 윤재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걱정스런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죽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누군가의 간을 받는다는 것도 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선물인지 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혜자의 가슴을 천천히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게 선물인지 벌인지도 모르겠다.
그건 결국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을 스스로 부정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너에게 그저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라도 건네고 싶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한테 맡길게. 강요는 안 해.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생각해줘.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용기야. 그 말 뒤 혜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복도를 지나며 멈춰 선 순간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졌습니다. 30년을 버텨왔던 회장이라는 이름도 모진 세월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거절당한 한 어미의 오열이 고요하게 병원 복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 미정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혈액형 적합도, 수술 동의서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 이름이 너에게 상처라면 나는 다시는 부르지 않을게. 하지만 너를 잃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단다. 이건 나의 사죄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그래도 넌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미정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얀 복도 위 수술실 앞 전광판이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그 단어가 깜빡일 때마다 윤재는 손을 꽉 모은 채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박 기사가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 두 명의 생명이 한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의료진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몸에 들어갈 새 생명, 하나는 한 여인의 지난 30년을 걸고 내놓은 심장의 일부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날 밤, 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류 봉투 안에 남아있던 편지를 꺼내 또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아, 너를 만났을 때 나는 그게 벌이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어. 이건 기회야.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살게 된 것도, 살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야. 미정은 그 편지를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 채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아침 6시에 시작되어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전광판엔 마침내 수술 완료 회복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미정과 혜자는 나란히 다른 침대로 실려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상처와 상처가 서로를 껴안고 함께 흘러나오는 한 장의 사진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제발. 윤재는 병실 유리창 밖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진작부터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눈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햇살이 병실 창문을 부드럽게 타고 들어온 오후 먼저 깨어난 건 혜자였습니다. 여긴 회장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식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드리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도 무사히 회복 중입니다. 혜자는 두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가늘게 웃었습니다. 살았구나. 나도 그 아이도. 이젠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그로부터 이틀 뒤
미정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윤재는 울먹이는 얼굴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나 혼자 두지 마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미안해, 우리 윤재야. 엄마가 이제 안 놓칠게. 다신. 두 사람은 말없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휠체어에 앉은 혜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냥 엄마라 불러줄래?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정은 혀끝을 다물고 입술을 누르며 한참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혜자의 두 눈이 이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건 30년을 돌아 다시 되찾은 단어였고 딸에게서 처음 들은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혜자의 이식 후 회복도 미정의 생체 적응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자는 자신의 뜻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미정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윤재와 함께 한 집에 살기로. 내가 너를 놓친 그날 이 집에서 하늘이 방은 그대로였어. 이제는 그 방을 윤재가 써줬으면 해. 나는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아.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다 믿기지 않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봄 시장 골목에 라일락 향이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온화했고 노점마다 나란히 놓인 상추며 쑥이며 고들빼기 김치통이 바람을 타며 살랑했습니다. 그 틈에서 눈에 익은 작은 손이 수세미를 가지런히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3장 세트 1,000원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만든 수세미예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고왔지만 어딘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얼어붙은 손끝도 떨리는 어깨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이는 그 자리에 자신의 선택으로 서 있었습니다. 뒤편 건물, 2층 창문 사이로 흰 레이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미정이 보였습니다. 머리칼은 부드럽게 묶여 있었고 푸른빛이 감도는 면 원피스를 입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이제 더는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회복보다도 더 오래 걸린 건 마음의 수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둔 채 살아온 이름, 지워진 기억, 스스로를 단절시켜온 오랜 습관. 그걸 다시 붙잡고 하나씩 끌어안는 일은 어쩌면 간이식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자는 기다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도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사과해야 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그저 엄마라는 한자리에서 묵묵히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혜자는 시장 골목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검은 정장도 명품 코트도 없이 차분한 회색 카디건에 플랫 슈즈를 신은 채였습니다. 손엔 빈 장바구니 하나. 윤재는 혜자가 다가오는 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아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세미 3장을 골라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를 그 옆 유리병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김치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또 수세미 사세요? 이제 손자랑 사는 재미 붙이셨네?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딸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래도 어울려요. 셋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따뜻해 보여요. 혜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그런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의 집 거실. 탁자 위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출한 반찬, 흰밥 위에 김 한 장. 그러나 그 웃음은 풍성했고 식탁 위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아직 수세미 1000장 넘게 남았어요. 그거 다 팔면 나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세미 하나하나가 다 내 엄마 손끝이야. 부자 되는 길이지. 윤재야,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부자야.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혜자의 숟가락이 천천히 밥 위를 스쳤습니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안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서하늘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는 그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이제야 너를 온전히 만났구나. 그리고 그 장을 덮으며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윤재가 마당에 놓인 고무줄 줄넘기를 챙기고 있었고 미정은 거실 커튼을 닫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작은 집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한 여인은 딸을 되찾았고 한 엄마는 아이를 살렸고 한 아이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끝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